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난 시간까지 부동산 투자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론 이 부분이 학개론 전 영역 중에서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기초이론 과정이지만 상당히 어렵게 느끼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극복을 해야 된다 했어요. 왜? 그만큼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이다. 이 생각하시고 지난 시험도 투자론 8문제 나왔던 겁니다. 이런 것이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적게 나도 7문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우리 극복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기초이론 과정도 상당히 많은 시간 아래에서 이렇게 투자론 설명을 듣던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앞으로 또 우리가 시험 보기 전까지 9번 이상 더 반복해서 여러 개 말씀드릴 거예요. 그때마다 들어보시면 조금씩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한번 들어봤다. 이렇게 의의를 어떻게 가셔도 될 부분이에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여러분 교재 235페이지입니다. 235페이지 한 5장 부동산 금융론이다. 소개인데 금융론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론 이 부분도 다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역시 출제 문항수가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도 극복이 되셔야 될 것 같은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금융론 이 파트에서는 최근 5개월 동안 우리 시험에서 적게는 4문제에서 많게는 7문제 이렇게 출제된 영역입니다. 물론 그전에는 9문제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학교는 총 40문제입니다. 40문제 중에서 금융론 이 파트에서 9문제 출제했다는 이야기는 대단히 많은 문항이 출제다 할 수 있겠죠. 이처럼 학교에서도 금융론 이 부분을 굉장히 또 부각시키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현실적으로 중요성 있는 부분이다. 잘 들어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지난 시험에는 조금 적은 문항이 출제였습니다. 4문제. 그러다 보니까 여름실 이번 시험에는 더 많은 문제가 출제될 것이다 예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험에는 적어도 5문제에서 많게는 6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려 예상되는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 기초론 과정에서도 금융론 조금 시간제 할애를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1절입니다. 자, 1절은 부동산 금융의 의의다. 그래서 이제 개괄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설명을 좀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흔히 우리가 금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금융. 자, 이는 뭐를 말할 것인가? 사실 금융이라는 것은 자금 융통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금 융통 이걸 줄여서 우리가 금융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은 자금 융통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자금을 융통한다는 이야기는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있고 빌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이때 돈 빌리는 사람을 뭐라 표현할 것인가? 차입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차입자. 다음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죠. 돈 빌려준 사람은 어때? 대출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우에는 대출자 역할을 대출로 금융기관들이 많이 수행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금융 이 파트에서는 차입자 입장에서 볼 것인가, 대출자 입장에서 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럼 차입자, 대출자 이 용어가 혼동이 돼버리면 온통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돈 빌리는 사람을 뭐라 합니까? 차입자. 돈 빌려준 사람을 대출자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우리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이 주택을 담보로 해서 1억을 대출받는다는 이야기, 은행으로부터 1억을 대출받는다는 건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차입자가 되겠지요. 돈 빌려주는 은행은 뭐가 됩니까? 대출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동산 금융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부동산 금융이다. 자, 조금 전에 저희들이 금융 이건 뭘 의미했습니까? 자금 융통. 그럼 결국 부동산 금융이라서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 융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여하튼 부동산 금융도 크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해볼 수가 있더라. 하나는 토지 금융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주택 금융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토지 금융은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자금 융통이다 할 수 있겠지요. 주택 금융은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 융통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부동산 금융을 크게 토지 금융과 주택 금융 두 가지로 구분을 해 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건 바로 뭐가 될까요? 주택금융이다 할 수 있겠죠. 주택금융. 그래서 우리의 관심도 주택금융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도 대부분의 문제는 주택금융과 관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주택금융을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다라는 건데, 자, 먼저 주택 소비 금융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택 소비 금융. 그리고 두 번째로 주택 개발 금융이다 이렇게 해서
주택금융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봅시다. 주택 소비금융에서는 주택을 소비하기 위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럼 소비는 누구 하는 겁니까? 수요자입니까? 공급자입니까? 수요자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택소비금융은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튼 실수요자에는 우리 개인도 해당이 되겠죠. 또한 가계도 해당이 되겠죠. 특히 무주택 서민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등등등 실수요자를 대상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실수요자가 주택을 소비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에요? 주택을 구입하고자 한다 할 수 있겠지요. 또한 기존 주택을 개보수하고자 한다, 개량하고자 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참 주택 구입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기존택의 개보수를 좀 더 쉽게 할수록 하기 위해서 자금을 융통한 것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주택 소비금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 소비금융은 실수요자가 주택 구입을 기존택 개보수를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쉽게 하기 위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돈 빌려준 사람은 절대 그냥은 안 빌려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취득하고자 하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기존에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융통시켜주겠다 할 수 있겠지요. 결국 주택 소비금융은 뭐가 되는 겁니까? 주택 담보 대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주택을 담보로 한다라는 겁니다. 주택을 담보로 한다는 이야기는 좀 더 넓게 생각한다면 부동산을 담보로 한다 할 수 있겠지요.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융통한다. 이 기법을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저당 이렇게 표현해드렸죠. 영어로 모기지 들어보셨죠? 모기지 이거 우리말 번역하면 저당이에요. 그래서 이는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기법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주택 소비금융을 우리가 이제 흔히 저당 대부다 또는 뭐 저당 대출이다 이렇게도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보세요. 이제 이것은 주택 담보대출은 큰 특징이 있다는 이야기야. 큰 특징인데 보세요. 이제 주택을 담보로 대출한다는 이야기야. 이때 일반 대출에 비해서 대출 기간이 짧을까요? 길까요? 길다라는 거지요. 만기가 10년, 20, 30년 좀 길잖아요. 좀 만기가 길다. 이걸 가서 우리가 장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기. 다음은 주택담보대출은 일반 대출에 비해서 대출 금리가 높은 편일까요? 낮은 편일까요? 낮은 편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금리가 낮다 그래서 이걸 가서 저리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저리.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의 큰 특징이 바로 뭡니까? 장기 저리의 이 특징이다. 장기 저리로 이루어진다. 대출이 길고 이자율은 낮다는 이야기예요. 장기 저리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가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습니다. 그럼 대출에는 대출금이 있죠. 대출금은 그럼 우리 이사를 끝나면 대출금 얼마입니까? 1억이잖아요. 대출금은 나에게 일시불로 들어옵니까? 분할로 들어옵니까? 일시불로 들어오죠. 그럼 대출금은 내가 일시불로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일시불로 받고 대출금을 상환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상환할 때는 만기에 내 대출 금액 원금 1억을 전액 상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 매 월마다 분할해서 상환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 형태는 바로 뭡니까? 매 월마다 분할해서 상환하는 게 일반적이다. 물론 만기 원금 전액을 상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분할해서 상환한다. 그래서 대출금은 내가 일시불로 받고 대출받은 금액을 분할해서 상환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택 소비금융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 해보세요. 주택 개발 금융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택 개발 금융은 주택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금을 융통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개발은 누가 하는 겁니까? 공급자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택 개발 금융은 공급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개발업자라든지 건설업자 내일은 공급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럼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금을 융통하셔야 뭐 때문입니까? 바로 주택 공급을 확대시킬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개발금융을 다른 말로 우리가 건축 대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